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두 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15문제를 푸는 동안에 오디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들이 조금 많았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조금 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그냥 올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좀 힘드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음질과 좋은 영상들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까 좀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16번부터 우리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지금 정치행정 이론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살펴본 바에 따라서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의 내용들 정리가 다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16번의 문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시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 있어서 제공하는 역할들이 이제 정책 결정자에 대한 지원, 정보 제공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정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지금 1번의 내용은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기보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우선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2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정책의 결정 기능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치행정 이론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가능한, 가치 함축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정치행정 이론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행정의 파급 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그랬는데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역시도 정치행정 이론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1, 2, 3, 4번의 내용 가운데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행정 이론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행정 이론론과 이원론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금 혼동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 공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실체설과 과정설 두 개를 놓고서 생각을 해라. 이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앞 시간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랬는데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는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앞에서도 1번이 답이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1번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의 내용 같이 한번 보죠.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전체의 이 총 효용을 극대화하자. 그러니까 실체설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공익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구성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건 과정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4번 실체설은 사회 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선을 위해 가지고 개인보다는 전체의 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는 것이 실체설이 주장하는 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실체설과 과정설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 공익을 규정하고 있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8번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8번입니다. 합리성의 제약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이 합리성의 제약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4가지의 지금 보기가 나와 있는데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얘기예요? 합리성을 좀 저해시키는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합리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4가지 중에 지금 무엇이냐 하는 것 1번부터 좀 살펴봅시다. 다수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 그러니까 다수간의 조화된 가치를 선호하는 것은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합리성을 좀 제고시키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합리성의 제약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감정적 요소. 감정이 섞이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제약 요인이 되는 거고. 비용의 과다.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의 과다의 문제가 합리성을 좀 경제적인 합리성을 좀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4번.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 이 역시도 합리성을 좀 떨어뜨립니다.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적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합리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다수의 조화된 가치 선호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의 제약 요인, 그러면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 점들을 좀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용어의 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내용을 모르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용어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뭐 단어가 나왔다라든지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과감하게 국어사전 찾아서 그 단어의 의미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맥락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용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시죠. 자, 19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신공공관리론 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비판적 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공공관리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야 이런 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판적 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봅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운영 논리를 정부에다가 도입을 하는 건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의 속성이 정부의 속성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운영 논리를 정부에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 확대가 되고 나면 이제 늘상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국민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관료가 관료의 입장에서 어떤 재량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상충이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료제의 효율성을 조금 높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시키는 대로 그냥 쪼르륵 따라가면은 그냥 별 문제가 없을 일인데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너 우리 허락 받고 하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댕기면 그걸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관료 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뜻에 따라서 해주는 거래. 그러니까 그냥 다 믿고 맡겨. 그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일인지 우리한테 정말 맞는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는 거야. 그냥 뭐 걔네들이 해주는 게 우리한테 다 맞는 거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신공공관리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자, 4번 보면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 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은요, 효율성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효율성을 우선시 하면서 하기 위해서 우선시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는 뒤로 제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치적 논리라는 말과 내부 관리적 효율성이라는 말이 이제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부 관리적 효율성을 우선하여 정치적 논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각각의 지금 내용들이 이제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신공공관리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롤스의 정의론은 뭐 어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롤스의 정의론인데, 그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이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 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그러니까 원초적 자연 상태, 우리가 뭐 이제 무지의 배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다, 이런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 거냐?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불평등의 상태가 뭐 이만저만 해야지 너무 극명하게 되면 이제 공리주의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다는 거. 사회 총효용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2번도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가치가 배분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제1원리와 제2원리로 나누어서 이 롤스의 정의로는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1원리와 2원리를 이제 전부 다 아우르는 내용이 이 3번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죠.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인 자유주의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시장경제잖아요. 이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이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좀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4번의 내용은 이것도 이제 앞뒤가 좀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보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우리가 이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의 내용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시죠. 21번입니다.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각각의 이제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2번, 뭐 행정관리론, 신행정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행정관리론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능률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절약과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1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보시면 신행정론이 형평성과 탈규제를 강조했다. 그랬는데 일단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제 반실증주의를 내세워서 지금 그 즉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강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탈규제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부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바로 적시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정부 규제 요거를 이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고요. 다음 3번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뉴 거버넌스로는 대응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대응성과 효율성 이 자체는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조금 맥락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뉴 거버넌스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구성원들 각각의 개체들 간의 어떤 신뢰 이것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21번에서는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행정의 이론들을 다 아우르는, 전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이 행정 이론들이 어떠한 맥락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는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학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학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이러한 이 시장에서 해결이 되는 경제학적인 문제를 시장 외적인 문제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이 같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이제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롬 교수가 이 공공선택 이론을 이제 행정학에 도입을 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면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비시장적인 영역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방식으로 경제학적인 이론을 도입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사, 의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반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음 3번.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관료제가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실패의 논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뭐냐,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내용이 공공선택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그런데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문제는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공공선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효용의 극대화, 사회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우니까 나 개인의 어떤 이 극대화를 위한 선택, 이것이라도 좀 제대로 챙기자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거죠. 따라서 22번에는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신제도주의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행정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또 시험 문제도 상당히 좀 빈출이 많이 되고 있고 하니까 반드시 그 특징과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시면요.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였습니까? 비용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었느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었느냐, 또 편익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었느냐, 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었느냐,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 정부 규제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풀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죠. 고객 정치,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 그랬는데, 고객 정치라는 건 이제 어떤 거예요? 고객 정치는 특정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들을 규제하는 이 같은 상황인 거죠.
비용이 분산되어 있고 편익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객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는 누구를 위한 거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또 그러니까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을 규제하는 거죠. 아무리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어도 이 가격 밑으로는 내리지 마. 시장 가격을 딱 정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익집단 정치. 그래서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그랬는데 이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비용도 분산이 되어 있고 편익도 분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익집단 정치는 반대잖아요. 비용도 집중이 되어 있고 편익도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비용과 편익이 전부 다 분산되어 있는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그치? 대중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이 내용들은 대중정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인 거죠. 다음 3번 대중정치 낙태에 대한 규제. 이거는 맞는 얘기죠. 뭐 음란물에 대한 규제라든지 낙태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중정치의 대표적인 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기업가 정치. 기업가 정치는 이제 뭐예요?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특정 소수의 희생을 강조하는 요구하는 이 같은 정치를 우리가 기업가 정치 또는 운동가 정치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예가 환경오염 규제를 이제 대표적인 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식품에 대한 위생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번의 내용은 이익집단 정치가 아니라 대중정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의 정답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집행해 나가는 균일한 절차를 우리가 이제 표준 운영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만 일해 라고 하는 루틴, 요거를 이제 정해놓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 운영 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러는데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는데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담당자가 되든 그 일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무 처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용이한 그러한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2번. 표준 운영 절차는 업무 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민원을 했어도 똑같은 처리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그런데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 뭐 각각마다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지. 그 사정 다 봐줘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업무 처리 과정이 조금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절차를 지켜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봅니다. 정책 결정 모형 중 앨리슨 모형의 모델 1은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을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앨리슨 모형의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합리 모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해결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가지고 해결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모형은 뭐였어요? 모델 1이 아니라 2였어요. 모델 2. 이게 이제 그 회사 모형과 좀 유사한 그런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치적 과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이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아니, 2번이 맞는 내용이다. 2번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2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준 운영 절차 같은 문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관료제의 특성, 관료제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제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잠깐 등장했던 앨리슨 모형에 대해서, 앨리슨 모형의 모델 1, 2, 3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뭐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예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뭐 또 있겠습니다만은 각각 모델 1, 2, 3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들이 무엇이며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의 어디와 유사한 내용들인가라고 하는 것들만 정리해 두시는 차원은 그 정도의 차원으로만 정리를 해 두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내용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규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본 내용이에요. 앞 시간에 한번 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이제 문제 답을 찾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보기 보겠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을 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죠? 보호적 규제 정책과 경쟁적 규제 정책, 규제 정책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러니까 경제 규제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뭐 수요자나 공급자에 대한 규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 규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최저 가격제도 이야기했었지만 그러한 가격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제 규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그런데 요거는 앞 시간에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한번 보기에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그 속성 자체가 규제의 속성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규제하는 내용이 포지티브한 걸 규제하면 포지티브 규제고 네거티브한 걸 규제하면 네거티브 규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바뀌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이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피규제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그러면 포지티브 규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지.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4번. 자율 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작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이다. 우리 솔리스버리의 규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은 규제의 내용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봤었네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뭐 정부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봤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셔야 이런 문제들은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막 어디서 나온 문제다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패턴의 문제가 이제는 좀 그런 어떤 관념에서 좀 탈피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번 문제 살펴볼까요? 26번 문제는 다시 또 공익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공익에 대한 문제 26번 보시죠.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부터 보시면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 사이에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 균형 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죠. 이 과정설이라고 하는 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2번. 실체설에서도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앞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 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이게 실체설이라고 하는 그 실체설에 강조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절대적인 관념에 이건 불가침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실체설에서는 계속 2, 3, 4 실체설인데 자,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 주권 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적법 절차 우리가 이제 준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준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한 하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국민 주권 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 내용은 실체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과정설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2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소한 부분들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땠어요? 관료제는 어떤 틀에 딱 맞춰져 있는 상황에 현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현상들이 어떤 결과들을 내느냐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이제 그냥 제시하는 차원이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문제 상황에 맞는 틀을 만들자는 거죠. 문제 상황에 맞는 틀을 구현해가지고 그 문제만 해당이 되는 어떤 적합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문제 봅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를 했네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해. 딱 틀에 박혀있는 뻔한 거, 상투적인 거 이런 거 거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 2번.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그냥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것,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그러니까 인식적인 개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대상화, 이거는 그냥 인식적인 개체로 보는 거지. 어차피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개념인 거지. 근데 이제 도덕적인 타자로 본다는 건 똑같은 사람이라도 나와 너는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게 뭐 옳다고 볼 수 있어도 너한테는 그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견해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3번.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고유한 이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다음 4번.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이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27번의 내용은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뭐 생각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28번까지 왔네요. 28번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 보시죠. 28번입니다.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어머, 귀찮게. 그냥 보기도 엄청나게 길죠. 그죠? 이렇게 보기 긴 내용들 나오면 참 보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보기 싫어하지 마시고,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히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보시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 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그렇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부 필요 없어. 시장에다 다 맡겨.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정부의 운영 원리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탈신공공관리는 포스트 MPM. 이것은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정치 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 탈신공공관리라고 하는 건 이 NPM, 그러니까 시장적인 논리를 정부 운영에 도입하자라고 했던 이 신공공관리론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을 이제 좀 타파하자, 보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처럼 시장의 원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 역할을 축소했던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조금 반성하고 이게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잘게 쪼갰던 것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재통합도 좀 하고 풀었던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시 묶어내고 그러니까 규제 완화했던 거 다시 규제도 좀 하고 재규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통합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그러니까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라고 하는 거는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는 거. 구조적인 통합을 하게 되면 분절화는 축소가 되겠죠.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이게 재규제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재규제를 오히려 좀 더 확대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정치 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2번에서는 지금 분절화의 축소, 재규제의 확대와 축소의 위치가 좀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봅니다. 피터스는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 개혁 모형으로 시장 모형, 참여 정부 모형, 유연 조직 모형, 저통제 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저통제 정부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 탈내부 규제 모형을 저통제 정부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다. 유연 조직 모형은 뭘 유연 조직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축적 정부 모형을 유연 조직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그 모형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들만 그렇게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인싸되고 싶어서 이게 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기억해 둡시다.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 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 지향을 강조한다면 뉴 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 중심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기본 내용 설명할 때도 말씀드릴 때 뉴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표 하나로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표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구분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29번 보죠. 29번입니다.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통 이제 행정 이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행정의 가치라고 요즘에는 표현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행정 이념 그러면 행정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죠. 디목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 디목은 정치행정 이원론학자예요? 이론론학자예요?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론론학자죠. 애플비와 더불어서 가우스, 애플비와 더불어서 정치행정 이론론학자인데 그 정치행정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치행정 이론론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했다. 이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능률성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 사회적 능률성은 이론론의 입장이다. 요거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1번은 일단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 이원론이 지향과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 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그랬습니다. 1930년대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시절이에요? 세계 대공황이 있었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사그라들고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행정에서의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30년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효과성은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효과성과 능률성이 지금 반대로 바뀌어 있죠.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게 능률성이고 목표의 달성도를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뒤가 지금 서로 바뀌어 있는 내용이다. 요거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3번이 옳지 않은 내용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합법성은 법률 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 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 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합법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틀린 내용을 골라라 그랬으면은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행정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본질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로 나누어서 일단은 이해를 해두시고 수단적인 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 합법성이 합법성, 민주성이 민주성, 특히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문제를 조금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가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살펴볼 텐데 이 30번 문제는 신행정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행정학과 관련된 내용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제 살펴보시죠.
자,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우리 그 신행정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뭐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했고 반실증주의를 주장했고 그 당시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행정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번.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신행정학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효율성을 강조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 되겠죠. 일단 그럼 기업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니은. 실증주의적 연구를 지향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이 신행정학은 반실증주의를 주장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주의적 연구를 지양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니은 막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실증주의적 연구를 지향한 것은 뭐예요? 행태론적 접근법, 행태주의의 입장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 적실성 있는 행정학의 연구. 그러니까 적실성 있는 행정학의 연구는 아까 말했다시피 적실성과 실천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신행정학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리얼. 고객 중심의 행정. 이 고객이 어떠한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상황에 있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관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신행정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행정도 신행정학의 특징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미음. 기업식 정부 운영. 그런데 기업식 정부 운영은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해당이 된다.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행정학의 특징을 아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행정학의 특징을 아는 것 못지않게 지금 이 보기에서는 각각의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었던 기억, 니은, 미음이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는 것 이게 이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한 맥락에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행정학 30번까지 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이게 두 번째 시간, 합격을 부탁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뭐 하루에 이렇게 15문제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뭐 그렇게 녹록한 일만은 아닐 거예요. 특히 이제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좀 속도 있게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내용 이해하는 것도 되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서 뒤에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아, 이게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은 왜 답인지 정답은 왜 정답인지 정답이 아니면 왜 정답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시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합격을 부탁해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충분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